안녕하세요. 디지털 소통센터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영현 법무비서관님이 답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영현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4가지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주셔서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 명이 함께해 주셨고요.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인 사건에도 약 25만 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 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런 점인데요.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예,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예,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량을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량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야 하는 여부는 법관이 별도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의 고려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본의 법제도에서 독일의 법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법무부는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지난 10월 달부터 4주 동안 국립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돼서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엄중하게 봐야 한다. 그런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드리면 3년 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이외에 범행 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잔혹한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책임, 즉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일정 연령을 미성년자로 설정해서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좀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치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반드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라도 이들에게 사회 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해서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 양이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양은 범행 당시 18살이었고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 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근에 항소했습니다. 예, 엄격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또 판단 기준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치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례 청원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 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치관 경우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재심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주치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이와 함께 사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한정신건강의학계 동직의협회, 즉 월급 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 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